근데 강남의 집값은 왜 잡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경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투자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효과 이론. 그 투자 효과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LH 사건에서 보면은 맹지를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맹지를 왜 샀을까요? 투자 목적이죠. 도로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맹지는 땅값이 100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로가 딱 이제 생기면 얼마가 되냐면 더블이 됩니다. 최소한. 도로를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먹는 거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강남 지역은 여태까지 지난 4,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중에 한 20%가 강남에 투자가 됐더라고요. 동남권에 상당하네요. 투자가 됐어요. 예, 그쪽에 투자가 됐어요. 도로 냈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신도시를 만들 때 지금 저 면적이 이제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세종시의 공공투자 금액, 도시를 만드는 금액이 예산이 22조예요. 그게 그냥 22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22조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공공이 들어가니까 공공이 그렇게 도로 내주고 뭐 지하철도 다 걸로. GTX도 글로 가야 돼.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은 비용 편익 분석. 내가 정부가 재원을 넣은 거에 효과가 얼마 날 거냐. 그 일이 넘어가면 이제 사업성이 있다. 그렇죠. 일이 좀 모자라더라도 뭐 사회적인 다른 이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성 평가가 좋다고 나오는 건데 경제성 평가가 좋다고 나와서 그런 또 공공 투자를 하려면은 어떤 곳에 해야 되겠어요? 네. 인구가 많이 살고 이용객이 많고 또 부자들이 사는 곳에 돈을 쓰더라도 10,000원 쓰는 사람이 있고 20,000원 쓰는 사람이 있으면 20,000원 쓰는 곳에 가서 뭘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공공 투자는 그래서 예타가 나오는 곳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면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죠. 민간 투자는 이제 그걸 보고 민간 투자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관제부장이 이제 사장님 이쪽에다가 건물 지으면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 지면은 뭐 가격이 올라갑니다. 교환 가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들어옵니까? 백화점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 또 무슨 뭐 코엑스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또 호텔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 민간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계산한 거는 보통 민간의 투자가 공공의 투자가 들어가면은 최소한 10배에서 100배까지는 들어가야 성공이 가능한 거죠. 그게 누구 돈이니까? 국민 돈이니까. 국민 돈을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재정을 잘못 쓴 거죠. 그 사람들 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은 어떻게 돼요? 그런 투자가 계속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최고 대학까지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치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인건비 월급으로 따지면은 뭐 연 100만 불짜리가 됐는데 야, 너 왜 혼자 100만 불이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10,000불인데 너 2만 불만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투자 효과를 내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 너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게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제2의 제3의 강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가격 격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불 받는 어떤 청년과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의 10,000불짜리와 비교를 해서 100만 불짜리를 2만 불짜리의 월급쟁이로 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 그렇죠. 빨리 50만 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구나. 전공에 맞게 이 사람 특성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뭘 해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불짜리 70만 불짜리를 만들면 뭐 30만 불 차이 나는데 뭐 그거야 뭐 팔자겠지 이렇게 하고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다. 그냥 10,000불짜리를 데리고 가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이 사람들이 우리 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줘주면 무슨 뭐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아파트를 지어주고 아파트에 살게 되면 보수가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너희는 10,000불로 살아. 뭐 어떤 분이 얘기했다시피 뭐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났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년 정도 이렇게 고착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하기가 제3 강남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제2의 제3의 강남을 만들어서 올라간 애를 할 수가 없죠. 100만 불 받는 애를 어떻게 뭐 맨날 아침에 때려가지고 너는 밤만 출근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다른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강북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이후에 가장 큰 저는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강남에 아까 얘기한 그런 아파트들을 가보면 저도 글로 가고 싶다니까요. 아주 새로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아니 거기 최근에 이제 뭐 원베일인가?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거기다가 파도 타기 하는 풀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다가 그런데 뭐 에버랜드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거기 뭘 가격이 어떻게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걸 파도 타기 하는 걸 만들어도 이제 그런 거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분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만들 때 아파트를 만들 때는 써요. 좋다고 그래요. 분양가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 분양 받아요. 그리고 분양 받은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거 분수 올라가는 것 때문에 관리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끕시다. 분수 꺼? 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파도 타기 하는 워터파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할 거잖아요. 그 운영해가지고 누가 그걸 와가지고서는 적어도 매일 뭐 몇백 명씩 와가지고 그걸 써야 그게 운영 수익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은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은 그걸 안 했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아까 어떤 그런 정책관이 얘기한 것처럼 저거 다 보수화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앉은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지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거기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차가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감. 저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금수저. 자기들이 금수저 만들어 놓고 금수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경제 효과 이론 중에서 그 투자 효과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 투자해. 서울시의 강남 쪽은 그만 투자하고 여긴 투자 안 해도 이미 많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와. 민간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니까 안 된 곳에 투자를 많이 해야죠. 여기서 한 거를 2배, 3배. 해가지고 해서 빨리 가격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투자 효과 이론이고 또 하나가 뭐냐 경제 구조라는 게 있어요. 경제 구조가 뭐냐면 거시적 경제가 있고 이제 미시적 경제가 있잖아요. 거시적 경제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뭐 환율, 뭐 이자율, 국민소득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환율, 이자율 얘기가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꺼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폭락론자들이라든지 그 위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값은 다르다는 거예요. 집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시경제. 미시경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과 수요. 공급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공급이 뭐 충분하면 집 사겠어요. 교환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은 떨어져요. 근데 공급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는 72%밖에 안 되고 강남은 지금 17만 호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매년 그러니까 85만 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집만큼 들어가요. 지금 서울이 165만 호인가 그렇거든요. 165만 호인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럼 그거 반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만.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집값이 떨어지겠냐고요, 걔가. 재개발 재건축도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거는 뭐 진작 풀고 풀되 이제 용적률을 올려서 용적률이 1800년대, 1980년대에는 200%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좀 넘어서면서 300%.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4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기 신도시 할 때. 그때 집값이 처음으로 잡혔잖아요. 네. 20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효과가 딱 있다니까요. 공급의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공급의 효과를 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급에 하니까 어떻게 되면 강남이 그냥 조용했어요. 강남발이 없는 거야. 예, 200%가 되니까. 그리고 강남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어요? 분당. 분당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확 잡힌 거거든요. 저 분당 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 이제 천당 밑에 분당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강남에 그 돈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팔고 차액을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애들 학자금 유학 보내고 우리는 뭐 서울 강남과 똑같은 분당에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강남에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제2강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져 그 400% 갔다가 다시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다시 200%. 신도시 150%예요. 신도시. 제가 뭐 신도시 많이 지금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자문도 하고 있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좀 미래를 보고 설계한다면. 네, 낮은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사람들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쾌적한. 친환경.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친환경이 돈을 안 올린다니까요. 주택 가격을 올리질 않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일산 신도시에 처음에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 단독주택지가 집값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일산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만든 도시예요. 샹디가를 본따 가지고 이제 집에서 탁 나오면 공원, 그 선형 공원을 따라가지고
호수공원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하나도 만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집 앞에서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현관을 나오면 거기서부터 공원이에요. 쭉. 그래가지고 호수공원까지 가서 이제 운동하고 오면 되는 그런 아주 환경적으로 최고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 살았잖아요. 일산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배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경, 쾌적성이 집값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안 맞게 됐죠. 전혀 뭐 집값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산 거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집값을 올리질 못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돌아가면은 환경이 교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환경은 쾌적성의 환경. 그러니까 주거 삶의 환경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거 삶의 환경은 역세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쓸세권까지. 권이 많아야 돼, 뭐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더 중요하다. 경제 이론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굉장히 스투핏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조세 정책이에요.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네, 조세 정책. 조세 정책은 뭐냐면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나 뭐 지금 이 후랭이 TV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볼 때 조세는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 조세 전가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세는 당연히 전가되죠. 그리고 전가가 안 되더라도 조세를 많이 부담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해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급을 하겠습니까? 공급을 안 하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리고 취득하는데 또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사질 않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부터 다 정리가 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건 징벌이다, 징벌. 뭐 집을 가진 게 죄냐? 죄다. 집 가진 거 되냐? 다주택자들은 죄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많이 내. 제가 이제 주택 공개념,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공개념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라고 이제 봤더니 토지 공개념은 불로소득에서 출발한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는 영국의 1850년대를 전후해서 공물법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물법 전쟁. 여기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공물법 전쟁이 뭔가. 나폴레옹 전쟁을 했어요. 전쟁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밀값이 올라가잖아요. 전쟁 때니까 먹어야 되니까 공급을 많이 군인들한테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공급이 남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지탱했던 귀족들은 대개 지주예요. 농사를 졌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을 잘 내가 보듬어 줘야 내가 왕권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물값을 좀 올려라. 그 추곡 수매가를 올려준 거예요. 2만 원인데 4만 원에 해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자본가들이 있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부가 아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산업체의 주인인 산업자본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주자본가하고 산업자본가가 이제 두 개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지주자본가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노동자가 와가지고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밀값이 내려갔는데 무슨 월급을 올려줘. 나는 밀값이 내려가가지고 좀 당분간 월급 안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2만 원에서 4만 원 된 지 오래됐어요. 그 왜? 추곡수 매가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2배로 올렸다니까요. 그래? 근데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지주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여름에는 이제 피서지 다니고 가을 되면은 또 말 타고 사냥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또 무슨 도박하고. 응?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은 맨날 불로 노동은 안 하면서 소득이 있다. 그게 공물법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리카르도는 이제 산업자본가 입장에, 그 다음에 멜더스라는 사람은 지주자본가 입장에 서가지고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가 그 불로소득은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 손을 들어줬어? 지주자본가. 지주자본가 손을 들어줘야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지주자본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소득의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불로소득은 필요하다. 이 책에도 제가 썼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평생 살면서 내가 불로소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내가 저게 불로소득이었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쟁이로 회사 다니면서 저축해가지고 산 건데. 또 집에 갖다 주면은 또 집에서는 또 그걸 전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적은 집에
맨 처음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 주고 3분의 1은 전세, 3분의 1은 융자. 대출. 네, 융자 받고 3분의 1은 내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이제 집을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럼 가서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야지 내가 불로소득이 없나? 많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지금 뭐 여기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LH 땅을 뭐 투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뭐 정권의 근처에 있어가지고 뭐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불로소득의 개념은 뭐냐면 불로소득이 예를 들면 이제 104조 정도 돼요. 104조 불로소득이. 그러니까 2000년대의 불로소득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4조 정도가 돼요. 어디에 불로소득이요? 우리나라 서울에. 서울에. 그러니까 집가가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104조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용적률을 아까 얘기한 대로 20% 올리면 반으로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 이론을 가지고서는 뭐 전혀 그거는 효과가 없다. 그것보다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공급을 늘리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신도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저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90년만 키우는 거. 90년만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를 살고 싶게 하는 거죠. 살고 싶은 수요를 늘려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거기서.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집을 지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되죠. 가뜩이나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금 지방 소멸 시대, 도시 축소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이 점점 줄어들고 그 일본과 같은 노령화, 인구 감소 이렇게 되고 있고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뭐 이런 이제 몇 개 큰 도시도 위험해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다 오잖아요. 그 수도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저쪽 멀리 살 때 몰랐는데 수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거기네. 그걸로 가고 싶어 하죠. 결국은 그러면 그 대기 수요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 이론 세 가지로 봤을 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요원하다.